이제 회화로 가보죠. 회화에서 매너리즘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을 처음 시작했다 하는 선구자는 누구냐면 베네치아의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자, 당시에 가장 이름값이 높은 유명한 화가는 티치아노였죠. 자, 티치아노는 초상화 전문가였고요. 굉장히 그림값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는 몸값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이 사람들한테 팔릴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많았던 거죠. 똑같이 따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틴토레토가 그린 성마르코 유해의 발견입니다. 자, 성마르코 유해가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수도원 지하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수도원 지하나 성당 지하는 원래 묘지잖아요. 여기 지하에 이렇게 여러 유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마르코 유해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왼쪽에 서 있는 남자가 왼손을 딱 들어서, 이제 찾았으니 더 이상 유해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림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 양식이라면 가운데 중심 인물이 있고 양쪽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 숫자도 맞추고 아래 위도 맞추고 좌우도 맞추는데 이 그림의 원근법을 보시면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죠.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색깔에서도 색채도 뭔가 어둠침침하죠. 침침하고 기괴하고 여기가 좀 지하실이다라는 걸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 이런 모습들도 보면 르네상스 양식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심이 좌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졌다. 색상도 상당히 기괴하다. 빛이 과연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것도 좀 기괴하죠. 왼손 들고 서 있는 남자의 밑에 보면 벌거벗은 시체가 누워있죠? 시체는 굉장히 밝은 색을 받고 있잖아.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균형미를 깨트린 기존의 르네상스 양식에 있었던 균형, 그다음에 대칭, 이런 것들을 깨뜨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틴토레토의 또 하나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체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은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에 있습니다. 자, 이 체후의 만찬 그림도 유럽에 굉장히 많다 그랬죠. 가장 유명한 체후의 만찬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체후의 만찬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다빈치의 체후의 만찬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뭐였죠? 다빈치는 원근법, 소실점이 예수의 얼굴로 정확하게 있다. 그리고 좌우에 6명, 6명씩 짝을 잘 치고 있죠. 특히 3명, 3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균형을 잘 잡고 있죠. 구도가 완벽하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틴토레토의 그림 보면, 자, 일단 만찬의 테이블이 삐딱하죠. 사선 형태로 쭉 있고요. 그리고 12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포함하면 13명이 해야 되는데, 13명이 아니라 그 테이블 건너편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죠. 뭐 아랍인도 있고, 뭐 시중 두는 사람도 있고, 떡을 나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하늘에는 이런 뭐 빛이 막 내려오고 천사들도 있고, 근데 천사의 모습도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뭐 기괴한 형태가 있죠. 굉장히 산만하다. 구도가 산만하고 좀 어둡고 뭔가 변형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자,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티치아노인데 티치아노의 화풍을 따라서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피렌체 미술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만약 그가 정통적인 방법을 버리지 않고 선배들의 아름다운 양식을 따랐다면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그림 솜씨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배들의 정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틴토레트가 어쩌면 마이너한 화가로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찌 보면 틴토레트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화풍을 창조해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 앞에 있었던 스콜라 그란데 디 산노코라고 하는 산노코 조합이에요. 이 조합의 사무실을 이렇게 장식한 겁니다. 이게 저도 가봤는데요. 이 3층 건물인데 이 3층 건물에 있는 모든 벽이 틴토레토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벽이든 천정이든 어디건 그림 위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건물의 모든 회화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장식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칙칙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만의 독특한 미술 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예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좀 일단 색상은 좀 칙칙하다. 근데 이 작품의 구도를 보시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좌우측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이걸 보면 좌우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추려고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누구의 그림과는 좀 다른 틴토레토만의 구도와 색상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예, 당시에 베네치아에서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림값을 지불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틴토레토라는 사람은 중심 인물들은 자세하게 잘 표현하는데요. 저 배경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보면 뭐 하늘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세 묘사를 잘 안 해요. 뭐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리고 틴토레트는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값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잔금을 받으려는 이런 의도가 많이 있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을 한번 보죠. 파르미자니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긴 목의 마돈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목이 길어요. 이 마돈나가 좀 기형적으로 목이 길죠? 그리고 뭐 여기 아이, 예, 성자의 왼손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길고 다리도 굉장히 길죠? 몸도 길고 또 왼쪽에 서 있는 뭐 천사 같은 존재가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있는데 이 오른쪽 다리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었던 르네상스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상당히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항상 비례와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인체는 황금 비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고집을 했는데 자, 파르미자니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과연 이 그림은 어떤 목적으로 그리느냐? 중요한 건 신앙심 아니겠느냐? 자, 신앙심을 가지는데 꼭 균형미가 있어야 되나? 꼭 사람을 똑같이 그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중세는 그랬잖아요. 중세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면 안 돼요. 얼굴도 사람처럼 그리면 안 되고 약간 기괴하게 개념도만 그리면 됐거든요. 중요한 건 신앙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르네상스에 와가지고는 아름답게 그리고 균형 있게 그리는 게 어떤 하나의 그 사조였는데 파르미자니노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그려야 하는가? 조금 더 과장을 그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곰브리츠 선생도 좀 다른 평을 내리고 있어요. 자, 선배들이 이룩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희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했던 최초의 현대적인 미술가가 이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했다. 새로운 창조의 방법론으로서 자신만의 이렇게 인체를 누리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여기 조소를 한 사람도 있는데 잠볼로냐라는 사람이 머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괴하게 느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화가도 있었지만 또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균형미를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잠볼로냐라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균형을 갖추는데 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은 근육을 지나치게 썼다는 거죠. 특히 미켈란젤로는 그렇죠. 우리 천지창조의 그림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근육맨이에요. 거기 등장하는 여성들도 근육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남성 근육에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어찌 보면 여기 머큐리상은 실제 남자의 아주 균형미를 잘 갖춘
육체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매너리즘 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 그레코는 그리스인이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도 보면 별명으로 불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미켈란젤로 보너레트인데 미켈란젤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인물, 이 만화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독특한 별명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틴토레토 같은 사람도 사실은 본명이 있지만 별명으로 불리는 거고요. 자, 이 엘 그레코는 원래 크레타 출신이죠.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화가로 이름 나다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인이야라고 해서 엘 그레코라고 하는 별명으로 주로 불리게 됐다는 거죠. 자, 크레타라는 곳은 예술은 거의 없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 크레타는 원래 베네치아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흐름을 따고 베네치아에 가서 티치아노와 틴토레토에게서 그림을 이제 배우고요. 틴토레토의 화풍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은 베네치아나 피렌체나 로마에서 활동해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그림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가 어디냐 생각해 보니까 에스파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에스파냐에 가서 자신만의 화풍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파냐도 이 회화 또는 예술의 어떤 아주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죠. 자신만의 고유한 화풍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그림이 요한 묵시록의 5번째 봉인, 그리고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이죠. 자, 여기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을 보시면 오르가즈 백작의 주문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보면 이런 주제는 여러 그림에 있어요. 지상에 있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영혼이 하늘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이 잠든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기괴하죠. 색상도 그렇고 또 과자하게 인체를 누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의 목적은 신앙심 또는 오르가스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실 그대로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엘 그레코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술의 사조는 르네상스가 대세였다는 거죠. 절제, 균형 이런 걸 갖추는 대세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부학을 바탕으로 정확한 인체 묘사를 하고 소실점을 기초로 한 과학적 원근법을 하는 게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엘 그레코는 길게 느린 비정상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원근법이 없어요. 공간도 보면 비현실적 공간이죠. 그렇죠? 지상의 죽은 모습 그리고 천상의 공간도 사실 현적인 모습은 아니죠. 색상도 보면 기괴하고요. 빛도 이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림을 구현하긴 했는데 후대 미술사가들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에스파냐에서는 인정받고 그림이 팔리긴 했지만 후대의 평론가들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어쨌든 그 지역에는 에스파냐에서는 경쟁자도 없었고 르네상스의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엘 그레코의 그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그림을 주문하는 주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좋게 평가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묘사하고 균형하고 이런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후대의 신고전주의 어떤 시대의 사조에 의하면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감정에 충격했고 영적 세계는 이렇게 초월해야 된다. 꼭 사람이 그대로 있어야 되냐. 영혼인데 뭔가 신비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주장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미술 어떤 사조가 변해가면서 인상주의가 등장을 하고 20세기 초반에 가면 뭔가 표현주의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작가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엘 그레코의 예술이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엘 그레코 예술은 에스파냐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 초에 와서야 이 사람의 예술 사조가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